이제 박동현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교수님 이제 발표 시작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강제 종료 같은 거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작업 안전성 강화에 관한 연구 발표를 한 박동현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건설 재해란 무엇이고 타워 크레인 사고의 90% 이상은 인적 요인이다. 타워 크레인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재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미국의 맥컬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은 전염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발생은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조사되어야 한다. 위험 예방 조치는 예방 또는 통제를 위한 의료 전문가가 백신이나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해 질병이나 감염을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인류 역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서도 1년에 450명에서 500명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건설재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한 현장의 사고, 아차 사고는 전염병이다 라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안전의 개척자인 하이니가 말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배후에는 약 300건의 잠재적 사고 원인, 니어미스, 그러니까 아차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아차 사고 300건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 전염병을 없애기 위한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건설 현장의 재해가 줄어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현장은 안전과 생산이 양립하는 장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전 전문가가 건설 현장의 책임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생산 전문가가 건설 현장의 책임자였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제조업의 안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 현장의 재해는 환경의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바람 때문에 사고가 나는 영향이 외국 같은 경우 20%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작업 방법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근로자의 지식 경험도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건설 현장의 책임자는 반드시 안전 전문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건설 현장은 가슴이 뛰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뛰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가슴이 뛰는 곳, 행복한 곳, 그것이 바로 안전한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의 안전 최우선, 개인의 안전 최우선은 바로 건설 현장의 안전이다, 가슴이 뛰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타워 크레인 사고는 90% 이상은 인적 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는 자신과 다른 작업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타워 크레인 사고가 그렇습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의 대부분은 양중 작업 중에 발생을 하고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주작업자보다는 기타 작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 원인 제공은 줄거리, 작업 방법 미준수, 안전수칙 미준수, 위험 장소 접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등록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산이 40%, 중국산이 26%, 유럽산이 21%, 기타 12%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 현재 등록 대수를 보면 6,283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워 크레인 그 형태, 메인 지부의 형태에 따른 타워 크레인 분류입니다. 타워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T형 타워 크레인과 L형 타워 크레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게 꺼졌는데요. 제가 지금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화면이 지금 꺼진 것 같습니다. 그냥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조작 형태로 보면 타워 크레인이 또 일반 타워 크레인과 원격 조정 타워 크레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타워 크레인 연도별 삼형제 그 사고 현황을 한번 보시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2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36명, 부상자 수는 41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고 건수보다 사망자 건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타워 크레인은 위험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10년간 2010년에서 2019년 타워 크레인 작업 총 숫자를 한번 보면 43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중 작업이 78.5%로 343건이었습니다. 또 작업 과정별로 재발생 건수를 한번 보면 양중 작업이 보시는 바와 같이 61.2%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설치, 해체, 유지, 보수 순위죠. 근데 여기에서 왜 양중 작업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나? 이게 바로 외부 환경 여건이 제조업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워 크레인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재수가 450명에서 500명 되는데요. 제조업에 있는 사망자 수는 거기에 반전, 약 한 225명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건설 현장에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자들의 그 능력이나 미숙이라든지 특히 작업 규칙을 늦은 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게 이 49명의 세액 중에서 운전원, 신호수, 줄거리 작업자는 별로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타 작업자, 길거리를 평온하게 걸어가고 있는 일반 시민도 이 타워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 위험도에 대해서 타워 크레인 운영에서도 위험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위험도 기법인 FMEA 기법을 사용했을 때 줄거리 작업 방법 미준수가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 하겠지만 줄거리 작업자에 대한 자격증조차도 없는 그러한 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결국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대 상황을. 그 다음에 안전규칙 미준수, 위험장소 접근, 신호체계 미준수, 안전미수 및 오조작 순으로 아주 위험 순도가 순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발생 형태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형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돌이 27.4%, 협착, 낙하 비례, 추락 그 순이었는데요. 이 순위 대부분이 네 가지가 타워 크레인 사고의 그 형태별 발생 건수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미국의 타워 크레인 사고 요인별 분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8년 미국의 박사 논문을 제가 예시를 한 건데요. 1993년부터 2017년이니까 약 24년간의 타워 크레인 사고 요인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92.9%,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7.1%였습니다. 인적 요인에서도 타워 크레인 기사로 인한 사고,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23.8%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양중 감독. 우리나라는 양중 감독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도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죠. 19%로 두 번째. 그 다음에 리걸, 줄거리 작업자. 그 다음, 현장 감독, 신호수.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그다음에 소유자, 뭐 사용자 그런 순으로 인적 사고 요인이 많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계적 요인으로 보면 타워 크레인 뭐 제작이라든지 그다음 줄거리 작업의 용구 이런 걸로 이제 사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워 크레인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활동이 바로 안전관리 목적인데요. 위험의 개념은 재해의 씨앗에 해당하는 위험 요인, 위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타워 크레인 안전작업 매뉴얼이 현장에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다음 기계 설비의 안전장치 설치가 정말 미흡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자격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관리 제도 개선만으로는 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안전작업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권한과 책임입니다. 우리나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 이유가 아마 책임자들이 권한만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금년도에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책임 안전원 연구자로 안전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납품했으니까 내년 2, 3월이면 볼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면 조직과 직무별 역할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는 걸로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노력했고 일정 부분 다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은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조직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는 일반적으로 라인형, 참모형, 복합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큰 현장에서 대부분 복합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타워 크레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노동조합에서 조종사를 공급을 합니다. 조종사를 공급을 하면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는 장비와 조종사를 가지고 원청과 계약을 하죠. 근데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는 또 설치, 해체, 하도급 업체와 또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관계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노동조합에서는 공종별 근로자를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이나 형틀이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도업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도 처벌을 받는 사람은 사업주, 관리작업자, 하도업체입니다. 근로자는 아무런 사고를 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조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예를 들면 소장이 양중 감독을 우리가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이 타워 크레인에 있어서 감독자는 타워 크레인에 대한 작업 순서, 방법, 효율을 모든 걸 실시를 하죠. 그리고 타워 크레인별로 이제 크레인 슈퍼바이저 감독을 둬가지고 크레인별로 감독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좀 넘겨주시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 넘기면 됩니다. 그다음 미국의 이제 책임과 권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약 25년간의 701건에 대해서 사고 요인별로 분석을 한번 해본 건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크레인 오퍼레이터, 운전원, 그 다음에 리걸, 줄거리 작업자도 리프팅 감독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근로자도 책임을 진다는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근로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레인 오퍼레이터, 이건 이제 크레인 조종하고 소유자고 그런 것이 이제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계적 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센서, 스마트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부터는 이 부분이 의무화됩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갑자기 끄고 하중이 3톤인데 5톤을 듣는다. 이런 부분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정격 하중이라든지 이상 경고 장치, 풍속계 이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타워크레인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타워크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치 해체를 기계가 자립적으로 하는 거죠. 그 셀프 릴레이팅 타워 크레인이 가장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이 뭐냐면 원격 조정 타워 크레인입니다. 뭐 100m, 550m를 전까지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디지털 화면을 보면서 더 세밀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 가운데에서 그 타워 크레인 원격 조정을 하니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외국에서는 타워 크레인, 원격 조정 타워 크레인의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이 노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3톤 미만에만 원격 조정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유도 로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타워 크레인 보면 줄이 하나 이렇게 그 내려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것이 유도 로프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없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신호수 줄거리 작업자들이 꼭 유도 로프를 잡아서 이제 안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호주의 로보리거 R 시리즈 반인데요. 이것은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그 고정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뭐 줄거리 신호수 유도로프 잡고 있는 5, 6명 요즘에 그 깽뽕 설치자들 다 그렇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하다. 그래서 위험과 건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그 부분의 전문 인력이 2009년에는 1292명이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650명. 그러면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팀이 5명에서 6명을 이루어서 130개인데 이렇게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외 인력 수입할 거냐? 총량제 사용할 거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나라의 신호수 자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원 자격부터 신호수 자격을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운전원 자격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운전원을 취득하면 자격갱신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외국은 한번 보십시오.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다 봅니다. 미국은 운전원, 영국도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다 봅니다. 또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30분이랑 45분 보죠. 필기시험 보죠. 만약에 우리나라 이야기는 장롱 그 면허, 장롱 면허는 다시 실기시험 봐요. 1000시간 이상 경력을 입증했을 때 실기 면허 시험이 면제되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는 자격을 취득하면 반드시 5년에 한 번씩 자격 갱신을 한다. 이 부분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호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그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냥 이수하면 이수증을 받는 거죠. 미국은 이 신호수도 60문제 시험을 봐야 되고요. 실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유예기간이 5년이고 5년마다 계약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2년 동안 그 레드카드 받으면 현장에 가서 훈련해야 됩니다. 현장 훈련을 해야만 블루카드라고 5년 자격 갱신할 수 있는 정식 자격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일본한테 모든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이제 빨리 미국과 영국 같이 자격증을 만들고 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을 보고 자격갱신을 하는 제도 변경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줄거리 작업자인데요. 줄거리 작업자 우리나라는 자격증이 아직 없습니다. 줄거리 자격증. 근데 미국 같은 데 보면 줄거리 자격증 같은 것도 정식 시험을 봐야 되고요. 영국은 줄거리 작업자와 신호승이 같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현장에서는 줄거리 작업자 하면서 신호를 할 수 있게 되죠. 아주 실용적이죠. 우리나라도 빨리 줄거리 작업자에 대한 자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필기시험도 보고 여기 실기시험도 보고 미국과 같이 영국과 같이 2일 3일 코스 만들어서 신호수 줄거리 작업자 교육을 시키고 반드시 자격갱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감독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크레인에 대한 감독자를 줘가지고 휴위부터 시작을 해서 양종 순서, 위험, 범위, 접근 금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양종 감독자가 지고 있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특수 교육을 받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CPCS라고 우리나라 인력관광공단 같이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제도는 중량급 취급 작업기획서라고 2014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요. 아주 이걸 제대로 지키면 좋은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검사가 나올까봐 만들어 놓고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다음은 국가별 타워크레인 정기 검사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세우죠. 그러면 세우고 나면 바로 정기 검사를 하고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정기 검사 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법규를 한번 보면 검사기관이 우리는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는데 5개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설치해체 작업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대한 이 규칙을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아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을 줘야지. 보시는 바와 같이 판금, 제관 기능사 또는 기계 기능 자격이 있는 사람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제도가 좀 현장을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따라가기는 해야 된다. 지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판금, 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 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사람의 생명이 회사 이익보다 먼저야 된다. 두 번째는 위험한 상황, 불안전한 상황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건설 현장 자격증 수당제도 개선으로 인재 등용을 열어야 된다. 먼저 사람 중심의 건설 현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현장의 건설 현장이 무엇이냐?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리스크라고 적어놨는데요. 리스크는 재해 발생 가능성과 재해 중대성의 곱하기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 기술로, 안전 기술로 안심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인간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나 착각했다 하더라도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풀프루프,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셀프-F죠. 그 다음에 폴트 토러런스라는 것은 고장이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전기술, 컴퓨터에 의한 안전기술, IoT 등으로 결국에는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안전요소와의 노타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과 같은 아차사, 위험하다고 알면서도 하는 위험행동,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는 인간의 실수, 휴먼 에러, 이런 요소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공정이나 품질은 PDCA라고 해요. 이거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 현장은 재해가 발생되고 나면 대책이 나옵니다. 대책은 뭐예요? 교육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재해 발생 안 하면 대책이 나오고 대책은 교육밖에 없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정말 전염병을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취업 문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설 현장의 취업 문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 행정적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건설 근로자들이 열악한 자연 환경, 정말 춥고 덥고 바람 불고 이런 데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으면서 행정적 위험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근로자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혹독한 책임을 추궁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적, 사회적 책임을 지면서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연봉이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건설 현장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최소한 이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수당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억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으로 자격증 수당을 10배 정도 받아야 돼요. 저도 건설 현장 기술사인데 기술사 건설자 있으면 보통 25만 원, 20만 원 받습니다. 최소한 200만 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젊은이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자격증 제도도 도입하고 갱신제도를 해서 장롱 면허를 조금은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공정한 세상, 열심히 일하는 우리 기술자를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정말 힘은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범죄하는 사람이라 건설 쪽은 잘 모르지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위험 요소, 저희는 이제 위험 요소, 보호 요소 이걸 나눠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건설 영역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또 평가 영역에도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거라 보고.